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배워왔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사회는 끊임없이 말한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면 만족할 수 있으며, 웃고 즐기고 성취하는 삶이 곧 잘 사는 삶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붙잡기 위해 쉼없이 달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써 얻은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기쁜 순간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마음은 곧 다음 목표를 향해 또다시 움직인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만족은 사라지고 불안과 부족함이 다시 고개를 든다. 이 현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민수라는 평범한 직장인을 떠올려 보자. 그는 대학 시절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 연봉을 올리고 남들처럼 평범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그 목표를 대부분 이루었다. 대기업에 입사했고, 또래보다 빠르게 승진했고,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녔다. 겉으로 보면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삶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왔다. 특별히 불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편이 계속 허전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나는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마음은 쉬지 못하는 걸까?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바라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은 대부분 감정에 기반한 것이다. 기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는 감정은 조건이 맞을 때 잠시 생겨난다. 조건이 사라지면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짧은 감정을 영원히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는 데 있다. 즐거운 감정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한 자극, 더 큰 성취, 더 확실한 보장을 찾아 나선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기대는 커지며 실망도 깊어진다. 이렇게 행복을 좇는 삶 자체가 이미 고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비교가 따라온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며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을 보며 잠시 안도한다. 그러나 그 안도감마저 오래가지 않는다.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더 잘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인정받는다. 그래서 마음은 늘 바쁘다. 쉬지 못한다. 김민수 역시 그랬다. 동기 중 누군가가 더 빨리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졌고, SNS에서 친구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 자신의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그는 더 노력했고, 더 자신을 몰아붙였다.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는 행동이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만이 고가 아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안해지는 마음, 즐거움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대상을 찾는 마음 상태 자체가 고에 포함된다. 감정적 행복은 본질적으로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무상한 것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의 긴장이 시작된다. 행복을 쫓는 삶은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 마시는 순간에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곧 더 큰 갈증이 찾아온다. 더 많이 마실수록 몸은 더 괴로워진다. 감정적 행복도 마찬가지다. 즐거움이 클수록 사라질 때의 허탈함은 더 커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예전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더 불안해졌는지 모르겠다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가 잘못되었을 뿐이다. 불교는 우리에게 행복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더 단단히 묶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라고 권한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로 도망친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늘 수단이 된다.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된다.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목표를 이루면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 역시 또 다른 미래를 요구한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인다. 쉬는 순간에도 마음은 계산하고 평가한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 손해는 아닐까?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 계산은 끝이 없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지쳐간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늘 무언가를 놓칠까 봐 불안하다. 이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아이러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더 평온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잘못된 자리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은 결과로 따라올 수는 있지만 붙잡아야 할 목적지는 아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올라오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온다. 파도를 멈추게 하려 하면 바다 전체와 싸워야 한다. 그러나 바다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파도는 닿지 않는다. 불교가 말하는 안락은 바로 그 깊은 곳의 상태다. 아직 그 이야기를 깊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방식으로는 마음이 완전히 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긴다. 정말로 계속 행복을 쫓아야 할까? 즐거움이 사라질 때마다
다시 달려야 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이 있는 걸까?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행복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 자체가 이미 새로운 길의 입구가 된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매우 섬세하게 바라본다. 우리가 느끼는 불만과 허전함은 개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 마음이 작동하는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행복만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불교는 먼저 고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도록 이끈다. 고를 피하려 하기 전에 고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고는 눈에 띄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배고픔이나 질병처럼 분명한 괴로움도 있지만 더 흔한 고는 미묘한 불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이유 없는 초조함의 형태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상태 자체가 이미 고의 한 형태다. 마음이 편안히 머물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지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기분이 좋았고, 손님이 줄어드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늘 매출 그래프에 자신의 감정을 맡기고 살았다. 매출이 오르면 행복했고, 떨어지면 불안했다. 문제는 매출이 안정된 시기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다음 달에 줄어들지는 않을지, 근처에 경쟁 카페가 생기지는 않을지, 리뷰 하나에 손님이 줄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걱정했다. 그는 분명 성공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에서 비롯된 고로 본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괜찮고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이지훈에게 매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준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매출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 전체가 흔들렸다. 그는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그 행복은 조건에 완전히 묶여 있었다. 조건이 흔들리는 순간 행복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핵심에는 무상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좋은 것은 계속되기를 원하고,
싫은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 바람이 바로 고의 씨앗이 된다. 변화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순간, 마음은 현실과 충돌하게 된다. 이 충돌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피로해진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 충돌은 더 잦아진다. 행복을 얻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감정을 걸어두기 때문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희망이 있지만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자란다. 목표를 이루면 잠시 안도하지만 곧 새로운 불안이 시작된다. 이것이 끝없는 이유는 마음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조건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도 함께 불안정해진다.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박서연이라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다. 처음에는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말투, 생활 습관, 태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운함이 쌓이고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마음이 상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분명 사랑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걸까? 그 답 역시 고의 구조 안에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행복의 책임을 맡긴 순간 관계는 부담이 된다. 상대가 기대에 맞춰주지 않을 때마다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이 고로 이어진다. 불교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탓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상대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대신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라고 한다. 내가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이 바라봄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곡과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느슨해진다. 집착이 전부 풀리지 않더라도 그것에 끌려다니는 힘은 약해진다. 고를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다. 감정적 행복이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마다 스스로를 실패자로 느끼지 않게 된다. 불안이 올라올 때도 이것이 잘못된 삶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대신 이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 이해는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선택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행복을 쫓는 삶에서는 늘 무엇을 더 해야 한다. 더 노력하고, 더 얻고, 더 잘해야 한다. 하지만 고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무엇을 내려놓아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더 쌓아 올리는 길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아직 안락이나 니르바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온 행복 추구의 방식이 실제로는 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보는 것이다. 이 솔직함이 없다면 어떤 가르침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조금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한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가능성은 즉각적인 해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질문을 남긴다. 계속 이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을까? 더 많은 행복을 얻으면 정말로 마음이 쉬게 될까? 아니면 전혀 다른 안정이 존재하는 걸까? 불교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말라고 한다. 이 질문을 붙잡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고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집착과 두려움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집착을 부정적인 성격이나 욕망이 강한 사람의 특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훨씬 미묘하고 보편적이다. 좋아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안정된 상태가 깨질까 걱정하는 마음, 지금의 만족이 오래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마음까지 모두 집착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집착은 겉으로는 행복을 지키기 위한 노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를 계속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동한다. 집착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미래로 이동한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언제까지 지속될지 계산하기 시작한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한다. 이 상태가 끝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스며든다. 그래서 완전히 기쁘지 못하고 완전히 편안하지도 못하다. 집착은 행복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마음이 늘 대비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정우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뒤 주변의 부러움을 받았다. 부모도 안심했고 친구들도 잘 됐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도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는 매년 인사평가에 민감해졌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긴장했다.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지금의 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걱정했다. 안정이라는 조건을 얻었음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 잃을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한 고의 형태로 본다. 얻기 전의 고보다 얻은 뒤의 고가 더 미묘하고 끈질기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얻기 전에는 부족함이 고라면 얻은 뒤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고가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다. 마음이 외부 조건에 자신의 안정을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조건이 내 마음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순간, 그 조건은 동시에 나를 위협하는 대상이 된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착은 비교를 통해 더 강해진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 비교는 처음에는 동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교는 만족을 갉아먹는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 존재는 나의 현재를 부족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음은 지금 여기 머물지 못하고 늘 결핍을 느낀다.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하늘이라는 학생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장학금도 받을 만큼 노력했다. 하지만 학과 내에서 늘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시험이 끝나고 좋은 점수를 받아도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점수를 듣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왜 늘 불안할까? 그 이유 역시 집착과 비교의 구조 안에 있다. 성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은 끝이 없다. 증명해야 할 대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자란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미묘한 긴장의 형태로 일상에 스며든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상황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많은 것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잃을 가능성도 함께 늘어난다. 그래서 집착은 늘 경계 상태를 요구한다. 이 상태에서는 진정한 휴식이 불가능하다. 불교는 이 과정을 비난하지 않는다. 집착이 나쁘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대신 집착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안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괜찮고 싶고 불안하지 않고 싶어서 무언가를 붙잡는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붙잡음이 불안을 계속 만들어낸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복을 목표로 삼을수록 집착은 더욱 정당화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불안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고가 정상화되는 순간이다. 모두가 겪는다고 해서 괴로움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단지 감각이 무뎌졌을 뿐이다. 집착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긴다. 집착을 당장 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게 된다. 불안이 올라올 때 이 불안이 무엇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왔는지 달아볼 수 있게 된다.
이 바라봄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기 비난을 멈추게 해준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질문 대신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구나라는 이해가 생긴다. 이 이해는 매우 부드럽다. 싸우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단지 인정한다. 집착이 있다는 사실을, 그 집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인정은 마음의 긴장을 조금 풀어준다. 긴장이 풀리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선택들이 다시 보인다. 꼭 이 조건을 지켜야만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꼭 이 상태를 유지해야만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질문들은 아직 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바꾼다. 더 붙잡는 쪽이 아니라 덜 붙잡는 쪽을 가능성으로 열어준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바로 이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집착을 없애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집착이 나를 어떻게 묶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는 것. 그 보는 힘이 자라날수록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는다.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마음이 조금씩 지친다. 그리고 그 지침 속에서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 싹튼다. 이렇게까지 붙잡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아직 안락이나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마음을 쉬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게 된다. 행복과 안락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흔히 안락을 편안함이나 즐거움의 연장선으로 오해한다. 몸이 편하면 안락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안락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안락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다. 기쁘거나 슬픈 감정이 오르내리는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이다. 그래서 안락은 기쁨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사라져도 남아있는 평온이다. 감정적 행복은 언제나 조건에 의존한다. 일이 잘 풀릴 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생겨난다. 조건이 충족되면 감정은 올라오고, 조건이 사라지면 감정도 함께 내려간다. 이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감정의 움직임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데 있다. 기쁘면 삶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고, 불안하면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 마음은 늘 상황에 끌려다닌다. 감정이 삶의 운전대를 잡게 된다. 안락은 이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안락은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유지되는 마음의 여유다. 슬픔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기쁨이 있어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은 감정을 없애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분명하게 느끼되 그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상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자기 자리에 머문다고 표현한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태다. 광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최은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겼다. 부모가 건강하면 마음이 편했고, 부모가 아프면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했다. 효심이 깊은 사람이라고들 말했지만 그녀 자신은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었다. 혹시라도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온통 외부 조건에 걸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명상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여전히 걱정은 올라왔고 불안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생긴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지만 그 사랑이 곧바로 공포로 변하지는 않았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안락이라는 감각을 희미하게 느꼈다. 상황이 좋아져서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황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생긴 안정이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다. 그렇다면 안락은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니냐고 묻는다. 불교는 분명히 말한다. 안락은 무감각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수성이다. 다만 그 감수성이 나를 휘두르지 않을 뿐이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흔들리지만 바다의 깊은 곳은 늘 고요하다. 안락은 그 깊은 곳의 상태다.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삶에서는 늘 질문이 하나로 수렴된다. 어떻게 하면 이 기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끊임없는 관리와 통제를 요구한다. 그래서 삶은 점점 복잡해진다. 안락을 향한 삶에서는 질문이 달라진다.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견딜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통제가 아니라 수용을 요구한다. 수용은 포기가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다. 인정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안락은 사성제 중디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뒤태는 곧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곧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다. 슬픔은 와도 머물지 않고 기쁨은 와도 붙잡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는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괴로움은 크게 줄어든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대부분은 상황 자체보다 상황에 대한 저항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이후 새로운 길을 찾고 있던 한상훈이라는 사람의 사례도 있다. 그는 퇴사 직후 불안에 시달렸다. 미래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두려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이전에 그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불안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불안이 올라와도 그것이 자신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불안은 하나의 감정일 뿐 자신의 존재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생겼다. 이 깨달음 속에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을 경험했다. 조건이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상태였다. 안락은 특별한 수행자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잠시 스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강렬한 기쁨만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조용한 안정은 쉽게 지나쳐 버린다. 하지만 삶을 지탱해주는 힘은 대부분 이 조용한 안정에서 나온다. 위기가 왔을 때 버텨주는 것도, 관계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바로 이 안락이다. 행복을 좇는 삶에서는 늘 더 큰 자극을 원한다. 그래서 만족의 기준은 계속 올라간다. 안락을 향한 삶에서는 자극이 줄어들어도 괜찮다. 오히려 단순함 속에서 마음이 쉬는 법을 배운다. 이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은 상태다. 내려놓음이 생기면 삶은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삶에서는 작은 것에도 충분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충분함은 감정적 만족과 다르다. 흥분이나 환희가 아니다. 대신 깊은 괜찮음이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감각이다. 이 감각은 상황이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불교는 이 상태를 매우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한다. 먼 미래의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로 말한다. 안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행복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더 이상 행복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기쁨이 오면 감사히 느끼고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보내준다. 이 태도는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의 흐름을 더 온전히 경험하게 한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감정은 더 맑아진다. 맑아진 감정 속에서 삶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흐른다. 이 지점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끊임없는 행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괜찮음이라는 사실이다. 안락은 바로 그 괜찮음의 근원이다. 이것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리 잡는다. 이 질문이 삶의 중심이 될 때 마음은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까워진다. 사성제 가운데 뒤태는 불교의 핵심이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다. 뒤태를 흔히 모든 고통이 사라진 완벽한 상태로 상상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뒤태는 현실을 떠난 이상향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깊이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다. 뒤태는 무언가를 새로 얻어서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라
골을 만들어내던 원인이 사라졌을 때 남는 자리다. 그래서 뒤태는 추가가 아니라 소멸에 가깝다. 더 채워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풀렸을 때 드러나는 평온이다. 많은 사람들은 골을 없애기 위해 고와 싸운다. 불안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고 슬픔이 생기면 밀어내려 한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접근을 제시한다. 고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 고는 잘못된 삶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고가 나타났다는 것은 집착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집착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를 없애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고를 만들어낸다. 춘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그녀는 아이를 낳은 뒤 불안이 크게 늘었다. 아이가 아플까 봐, 뒤처질까 봐, 상처받을까 봐 늘 마음이 긴장되어 있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철저히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할수록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걱정거리가 계속 생겼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없애려 했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아이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불교에서 뒤태로 향하는 길은 고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고를 없애려는 집착이 사라질 때 고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 억지로 잠을 자려 하면 잠이 오지 않고 억지로 긴장을 풀려 하면 몸은 더 굳는다. 반대로 긴장을 인정하고 그대로 두면 서서히 풀린다. 뒤태 역시 이와 비슷하다. 고를 밀어내지 않고 고가 생겨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고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 뒤태는 감정의 소멸이 아니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다만 그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감정을 나로 여기면 감정의 변화는 곧 나의 불안정이 된다. 그러나 감정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머물다 떠난다. 뒤태는 이 거리감에서 비롯된다. 이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다. 부산에서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던 박종호라는 사람의 경험도 이와 닮아 있다. 그는 오랫동안 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다. 은퇴 후 그는 갑자기 공허함과 무가치함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다시 일을 찾으려 애썼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동안 그는 조금씩 달라졌다.
공허함이 올라와도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공허함은 예전만큼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할 일을 찾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게 되었다. 뒤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조건은 여전히 변하고 어려움은 계속 찾아온다. 그러나 뒤태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삶의 일부일 뿐 삶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다. 마음이 문제와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로 남고 나는 나로 남는다. 이 분리가 괴로움을 크게 줄인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보다 상황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릴 때 생기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뒤태를 공의 관점에서도 설명한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관계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감정도, 생각도, 역할도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이해할수록 마음은 덜 집착하게 된다. 집착이 줄어들면 고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것이 뒤태의 본질이다. 고를 억지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가 머물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뒤태를 이해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더 이상 완벽한 상태를 꿈꾸지 않는다. 대신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 힘은 매우 현실적이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상실이 와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 힘이 생기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고 고를 받아들이면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지 않느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행동은 더 자유로워진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솔하게 움직일 수 있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살아가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 이 움직임은 훨씬 덜 지치고 오래 지속된다. 뒤태는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깨달음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경험될 수 있다. 짜증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순간, 불안이 생겼을 때 없애려 하지 않고 허용하는 순간, 바로 그 틈에서 뒤태의 맛이 스친다. 아주 잠깐일지라도 그 순간 마음은 고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삶의 중심은 조금씩 이동한다. 행복을 추구하던 중심에서 안락과 해방을 향한 중심으로. 이 이동은 눈에 띄는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생긴다. 이전에는 불안이 오면 즉시 무너졌다면 이제는 불안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 이전에는 상실이 오면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뒤태가 삶에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다. 뒤태는 도착지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하고 머무르는 태도다.
그래서 불교는 뒤태를 삶에서 실천되는 지혜로 설명한다. 생각 속의 개념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 이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이라는 불안정한 목표에 모든 것을 걸지 않게 된다. 대신 흔들림 속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자리로 천천히 걸어가게 된다. 안락과 뒤태의 방향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다. 이전에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빨리 없애야 할 장애물로 여겼다. 불안은 실패의 신호처럼 느껴졌고, 우울은 잘못된 삶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마음은 늘 서둘렀다. 고를 느끼는 순간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이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안락을 향한 삶에서는 이 반응이 조금씩 느려진다.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것으로 감정이 자리 잡는다. 이 느려짐은 게으름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관찰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불안은 대개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생기고, 분노는 지금 이 순간이 내 뜻과 다르다는 저항에서 나온다. 슬픔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난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감정은 더 이상 막연한 적이 아니다.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된다. 제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경험했다. 그는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늘 불안했다. 일이 없을 때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왔다. 예전에 그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더 많은 일을 찾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에 빠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불안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무엇을 지키려는 마음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질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불안이 생존과 인정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보게 되었다. 이 깨달음 이후에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의 성격은 달라졌다. 이전에는 불안이 오면 곧바로 자신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불안이 하나의 상태로 느껴졌다. 불안이 있어도 커피를 마실 수 있었고, 하늘을 볼 수 있었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안락이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상황과 동일시되지 않을 때 괴로움은 크게 줄어든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정념과 정정의 실천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경험이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는 태도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린다. 이 알아차림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는 자동 반응에서 증폭되기 때문이다. 감정이 올라오자마자 생각이 덧붙고 그 생각이 또 다른 감정을 불러오며
고리는 커진다. 알아차림은 이 고리를 느슨하게 만든다. 안락을 향한 삶에서는 즉각적인 해결보다 지속적인 균형이 더 중요해진다.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이 머물면 인내가 아니라 신뢰다. 감정이 나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다. 이 신뢰가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 견딘다는 말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상사의 압박에 시달리던 김소연이라는 사람의 사례도 있다. 그녀는 매일 출근길이 괴로웠다.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결정되었고 퇴근 후에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예전에 그녀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했고 더 강해지지 못한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괴로움이 상황보다 저항에서 커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이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가 상황을 갑자기 바꾼 것은 아니다. 상사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다. 불쾌한 말이 들려와도 즉시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 말이 불러일으킨 감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출근길에 숨이 조금 편해졌다고 느꼈다. 이것이 안락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다. 문제를 없애지 않아도 문제와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 안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괴로움을 덜 키우는지로 이동한다. 이 기준은 삶을 매우 실용적으로 만든다. 모든 선택이 나를 흥분시키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 덜 화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을 안정시킨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도의 삶이라고 말한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억압도 선택하지 않는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이 중도는 타협이 아니라 지혜다. 삶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싸움을 줄이고 꼭 필요한 행동에 힘을 쓰게 한다. 안락을 향한 실천이 깊어질수록 삶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회복된다. 이전에는 삶이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는 불안한 공간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진다. 이 신뢰는 상황에 대한 낙관이 아니다. 마음에 대한 신뢰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경험하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 자란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견뎠던 경험, 도망치지 않고 지나간 경험, 그럼에도 삶이 계속 이어졌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다.
이 경험들은 말보다 강력하다. 그래서 불교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이 아니라 확인의 길이라고 말한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행복을 쫓던 삶에서는 늘 성과를 확인해야 했다.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전보다 나아졌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했다. 안락을 향한 삶에서는 이런 점검이 줄어든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조용히 돌아본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자동 반응 대신 알아차림을 선택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 이 돌아봄은 평가가 아니라 이해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태도도 부드러워진다.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지고 흔들리는 자신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된다. 이 부드러움은 삶을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안락은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안락은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드러난다. 감정을 없애려는 선택 대신 바라보는 선택, 도망치는 선택 대신 머무는 선택, 자신을 비난하는 선택 대신 이해하는 선택 속에서 안락은 조금씩 자리를 잡는다. 이 선택들이 쌓이면서 삶은 서서히 다른 결을 갖게 된다. 이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아파하지 않는다. 이것이 안락이 삶 속으로 스며드는 방식이다. 안락의 방향이 삶 속에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게 된다. 이전에는 사건 하나하나에 즉각 반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사건들이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이 흐름을 보는 힘은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고통에 압도되지 않게 해준다. 특히 자신의 삶을 구체적인 경험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안락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힘이 된다. 서울 외곽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최동훈이라는 사람의 삶을 떠올려 보자. 그는 오랫동안 성공을 목표로 살았다. 회사가 성장하면 마음이 들떴고 매출이 줄어들면 밤잠을 설쳤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고생은 다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목표를 하나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겼고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심한 번아웃을 겪었다. 몸은 멀쩡했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버텨왔을까? 그 질문은 곧바로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삶을 멈춰 세웠다. 일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허함이 크게 느껴졌다.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텅 빈 느낌만 남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공허함을 빨리 채우려 했을 것이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찾거나 더 큰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그 공허함을 그대로 두어 보기로 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공허함은 조금씩 성격이 바뀌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서 그냥 존재하는 감각으로 변해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늘 무엇인가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써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안락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쉰다. 최동훈은 여전히 일을 했고, 여전히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달라졌다. 이전에는 성공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어떤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지가 중심이 되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비슷한 변화는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전주에서 교사로 일하는 한미정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학생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늘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 최선은 점점 부담이 되었다. 누군가 실망할까 봐, 기대에 못 미칠까 봐 항상 긴장했다. 그녀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마음은 늘 지쳐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의 피로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 이후 그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여전히 성실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 누군가가 실망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가치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관계 속에서도 안락을 느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출렁이지 않는 안정이었다. 관계가 더 깊어졌고 동시에 덜 부담스러워졌다. 안락을 선택하는 삶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주변에서는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다거나 욕심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욕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대신 덜 괴로워하고 싶은 바람이 중심이 된다. 이 바람은 매우 인간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 바람을 존중할 때 삶은 훨씬 지속 가능해진다. 대구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생 윤지은의 이야기도 있다. 그녀는 성적에 따라 하루의 가치가 결정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잘 본 시험 하나에 잠시 웃고 실수한 시험 하나에 며칠을 자책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 스트레스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숨이 막혔다. 어느 날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괴로움이 실패 그 자체보다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그녀는 성적이 나와도 즉각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다.
실망이 올라와도 그것을 나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 작은 변화는 그녀의 하루를 크게 바꾸었다. 여전히 공부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덜 무너졌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안락은 삶의 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경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업, 관계, 성취의 수준이 그대로여도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삶의 질은 달라진다.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나 뒤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성을 갖는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괴로움의 뿌리를 건드린다. 안락의 삶을 선택하면 사람은 점점 자신에게 정직해진다.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를 숨기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존중한다. 이 존중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한계를 무시하고 달리는 삶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삶에서는 실패가 곧 불행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실패는 두렵고 피해야 할 대상이 된다. 안락을 중심에 둔 삶에서는 실패가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실패가 와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그 실패는 결정적인 상처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더 유연하게 만든다. 계획이 어그러져도 기대가 빗나가도 마음은 곧바로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락은 이 여지를 지켜준다. 이 여지가 있을 때 사람은 삶과 계속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완벽하지 않은 삶과도 함께 갈 수 있다. 안락의 삶은 조용하다. 드라마틱한 변화나 극적인 환희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의 삶이 조금 덜 아프게 흐르도록 돕는다. 이 조용함은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조용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 삶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쫓던 삶에서는 늘 질문이 바깥을 향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 안락을 향한 삶에서는 질문이 안으로 향한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삶을 안쪽에서부터 바꾼다. 바깥 조건이 아닌 마음의 방향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서서히 깨닫는다. 진짜 변화는 세상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뀔 때 온다는 사실을. 안락은 바로 그 태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 태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바라볼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이 길 위에 설 수 있다. 안락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삶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관리해야 마음이 편해졌다면, 이제는 예측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긴다. 이 신뢰는 삶이 항상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잘 풀리지 않아도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깝다. 이 확신이 생기면 삶은 더 이상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는 전장이 아니다. 경험해야 할 과정으로 성격이 바뀐다. 안락을 선택한 사람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삶을 대하는 속도다. 급해지지 않는다.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이 상황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지켜볼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는 무기력과 다르다. 삶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삶을 충분히 경험하려는 태도다. 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장혜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그녀는 늘 바쁜 병동에서 일하며 감정 소모가 컸다. 환자의 상태, 보호자의 반응, 동료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다. 예전에 그녀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감정을 꾹 눌렀다. 울고 싶을 때 참았고 화가 나도 웃었다. 퇴근 후에는 극심한 피로와 공허함이 몰려왔다. 그녀는 이 삶이 계속 가능할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안락을 향한 관점을 접한 이후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다. 감정을 밖으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알아차리는 방식이었다. 환자를 잃고 슬픔이 올라올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괜찮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슬픔을 허용하자 감정은 이전보다 덜 오래 머물렀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을 때 감정은 폭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힘든 일을 했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덜 마모되었다. 안락은 삶을 가볍게 만든다기보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준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짐을 지고 산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부담, 항상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압박, 실패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믿음. 안락을 향한 삶에서는 이 짐들이 하나씩 의문을 받기 시작한다. 정말 이 짐을 끝까지 지고 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긴다. 이 질문은 반항이 아니라 성찰이다. 이 성찰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남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게 된다. 타인의 평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평가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졌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진다. 들리지만 붙잡히지 않는다. 이 상태는 무감각이 아니라 중심이 생긴 상태다. 부천에서 결혼과 이혼을 모두 경험한 뒤 혼자 살고 있는 정은주라는 사람은 이 변화를 깊이 체감했다. 그녀는 한때 결혼이 행복의 완성이라고 믿었다. 결혼 생활이 흔들리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꼈다. 이혼 후에는 주변의 시선이 더욱 괴로웠다.
스스로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았고 정당화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 자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결혼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 믿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혼자 사는 삶이 반드시 부족한 삶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하루의 질이 바뀌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외로움이 와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다. 외로움은 하나의 감정으로 머물다 갔다. 그 사이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안정과 안락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큰 자유를 주었다. 이제 그녀는 어떤 관계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다. 안락의 삶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진다. 나를 흥분시키는가 보다 나를 해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이 기준은 소비, 관계, 일, 목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보다 덜 소모되는 것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훨씬 안정적인 리듬을 갖게 된다. 이 리듬은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안락은 지속 가능성의 지혜다. 한 번의 큰 기쁨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평온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평온은 감정의 높낮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높낮이에 휘둘리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삶에는 여전히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 감정들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는다. 안락을 향한 삶에서는 실패를 대하는 시선도 한층 성숙해진다. 실패는 더 이상 피해야 할 낙인이 아니다. 실패는 조건의 변화일 뿐 존재의 부정이 아니다. 이 인식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도전 앞에서 덜 두려워진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신뢰는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움직이게 만든다. 이 솔직함은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잘 보이기 위한 선택,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 줄어든다. 대신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게 된다. 이 존중은 삶을 오래 끌고 갈 수 있게 한다. 안락은 단기간의 성취보다 긴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서서히 느낀다. 삶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워가고 있다는 감각을. 이 감각은 삶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도, 삶이 늘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다. 안락은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불확실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불확실함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 힘이 생기면 사람은 더 이상 완벽한 답을 찾느라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행복을 쫓던 삶에서는
미래가 늘 중요했다.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약속으로 현재를 견뎠다. 안락을 선택한 삶에서는 현재가 삶의 중심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이 견딜 수 있다면 삶은 이미 충분하다. 이 충분함은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존재의 안정에서 나온다. 이 안정은 조용하지만 깊다. 눈에 띄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안락은 이렇게 삶 속으로 스며든다. 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와 선택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된다. 예전처럼 행복을 붙잡지 않아도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행복을 포기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마치 삶을 포기하거나 기쁨을 거부하거나 무미건조한 상태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락의 관점에서 행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의 색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옥죄던 조건을 풀어주는 일에 가깝다. 더 많이 느끼기 위해 덜 집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전환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몸으로 알기 시작한다. 행복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만든다. 이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도 괜찮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안심해도 되고, 이 수준에 도달하면 나를 인정해도 된다는 식이다. 이런 조건들은 처음에는 동기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옥이 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마다 마음은 흔들리고 자존감은 불안정해진다. 자유롭기 위해 시작한 행복 추구가 오히려 삶을 구속하는 역설이 생긴다. 안락을 선택하는 순간 이 조건들이 하나씩 힘을 잃기 시작한다. 잘 되어도 괜찮고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감각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냉소도 아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경험이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태도다. 이 신뢰는 삶을 훨씬 넓게 만든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김도현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성공을 통해 자유를 얻고 싶어 했다. 그는 늘 더 많은 거래처, 더 큰 계약, 더 안정적인 매출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를 하나 이루면 잠시 기뻤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목표가 곧바로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자유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가 안락이라는 관점을 접하게 된 계기는 몸의 신호였다. 이유 없이 숨이 가쁘고 쉬고 있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늘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현재의 자신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후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인쇄소는 여전히 바빴고 경제적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달라졌다. 매출이 줄어들어도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았고, 일이 잘 풀려도 그 상태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결과에서 분리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이 연습은 쉽지 않았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자유는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나를 규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성공 앞에서도 과도하게 들뜨지 않고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중심이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이다. 행복을 쫓을 때 우리는 종종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한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웃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안락의 삶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지속적으로 파괴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현재를 계속 부정하며 쌓은 미래는 도달하더라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더 멀리 가기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더 높이 오르기보다 넘어지지 않는 균형을 중시하게 된다. 이 선택은 사회적 기준으로는 야망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선택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멈춤 없이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이해다. 안락을 선택한 사람은 삶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경험을 소유하지 않고, 감정을 붙잡지 않고, 관계를 지배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것이 머물다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임 속에서 역설적으로 삶은 더 풍부해진다. 집착하지 않기에 경험은 더 선명하게 남고, 놓을 수 있기에 관계는 더 진실해진다. 대구에서 미술 강사로 일하는 이서연이라는 사람은 이 변화를 관계 속에서 체험했다. 그녀는 늘 사랑을 통해 안정과 행복을 얻고 싶어 했다. 관계가 잘 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만 작은 갈등에도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했고 그만큼 상대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 안락의 관점을 이해한 이후 그녀는 관계를 목적이 아니라 만남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관계가 나를 증명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자리 잡자 그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감정의 파도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변화 이후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다. 집착이 사라지자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다. 행복을 포기한다는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일지도 모른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행복에 매달리는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만 괜찮다는 조건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내려놓음이 가능해질 때
삶은 훨씬 자유로운 공간이 된다. 이 자유 속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솔직해진다. 잘하고 싶은 욕망도 쉬고 싶은 마음도 숨기지 않는다. 더 이상 이상적인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는다. 이 솔직함은 삶의 에너지를 회복시킨다. 억지로 유지하던 가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안락의 삶은 조용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매우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삶을 증명해야 할 대상으로 보던 시선이 살아가도 되는 과정으로 바뀐다. 이 전환은 사람을 깊이 쉬게 만든다. 자유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도달하는 목적지도 아니다. 안락의 자유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확인된다. 덜 집착하는 선택, 덜 자책하는 태도, 덜 비교하는 시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삶의 결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결의 변화는 외부에서도 감지된다. 안락을 선택한 사람은 말이 줄어들고 반응이 느려진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는 무관심이 아니라 깊이가 있다. 즉각적인 판단 대신 충분한 이해가 자리 잡는다. 이 이해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관대해진다. 결국 안락을 선택한다는 것은 삶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 선언은 패배가 아니라 화해다. 세상이 원하는 속도와 방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다. 이 용기 속에서 사람은 더 이상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살아있음 자체로 충분해진다. 이 충분함은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붙잡을 것이 줄어들수록 삶은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안락을 경험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안락의 삶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태도의 이동에서 시작된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묻는 대신 지금 이 삶에서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안락은 추가가 아니라 제거에 가깝다. 더 얻지 않아도 되는 것,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바꾸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관계,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지금의 불안과 공허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락의 시선에서는 질문이 달라진다. 미래가 바뀌지 않아도 지금의 마음이 조금 덜 괴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삶을 현실로 끌어온다. 지금 이 순간을 출발점으로 삼게 만든다. 안락의 삶은 현재를 미화하지 않는다.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고 인정한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느낀다. 이 인정은 감정을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는 힘을 키운다.
감정은 억눌릴수록 커지고 부정될수록 오래 머문다. 허용될 때 가장 빨리 흘러간다. 광주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박성호라는 사람은 이 단순한 태도에 힘을 몸으로 배웠다. 그는 오랫동안 삶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젊은 시절의 선택을 후회했고 지금의 삶이 그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는 늘 과거를 고치고 싶어 했고 그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를 미워했다. 하루하루는 그저 버텨야 할 시간이었다. 그가 안락의 관점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과거가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과거를 없애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었다. 손에 닿는 핸들, 도로의 소리, 숨의 리듬. 이 단순한 주의 전환은 그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몇 분 정도는 마음이 덜 시끄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했다. 이 몇 분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삶이 전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그에게 작은 신뢰를 주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잠시 쉴 수 있다는 신뢰였다. 이 신뢰가 쌓이자 그는 더 이상 하루를 통째로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힘든 순간 속에서도 숨 쉴 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안락의 삶은 이렇게 시작된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이 덜 조여지는 순간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 순간을 알아차릴수록 사람은 자신을 더 이상 극단으로 몰아붙이지 않는다. 완전히 괜찮아져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덜 괴로운 삶도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이 인식은 삶의 리듬을 바꾼다.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태도에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쉬어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고,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긴다. 이 괜찮음은 나태함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지혜다. 안락의 삶에서는 목표도 달라진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목표보다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방향이 중요해진다. 이 방향은 매우 현실적이다. 하루를 끝냈을 때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상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식,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력, 이 모든 것이 안락의 방향에 포함된다. 행복을 쫓는 삶에서는 현재가 늘 부족하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락의 삶에서는 현재가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이 감당 가능하다면 삶은 이미 실패가 아니다. 이 기준은 삶에 큰 여유를 준다.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여유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 안락을 중심에 둔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에게 덜 요구하고
덜 실망한다. 기대가 줄어들자 만남은 훨씬 편안해진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함께 있어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에서 맺는 관계는 훨씬 건강하다. 안락은 고통이 사라진 세계를 약속하지 않는다. 삶에는 여전히 병이 있고 상실이 있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안락은 그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길러준다. 고통이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한다. 고통은 경험이 될 뿐 정체성이 되지 않는다. 이 중심이 생기면 사람은 고통 앞에서 덜 공포에 휩싸인다. 고통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과정으로 보게 된다. 이 시선의 변화는 삶을 훨씬 넓게 만든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안락의 삶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전제로 한다. 실수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고, 다시 불안해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다. 숨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서 사람은 다시 안락으로 돌아온다. 이 돌아옴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단순해진다. 복잡한 해석과 자기 비난이 줄어든다. 대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가 분명해진다. 쉬어야 할 때 쉬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선다. 이 명료함은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한다. 결국 안락을 산다는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일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삶을 부정한 채로는 그 어떤 미래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이해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이상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해지기 때문이다. 이 충분함은 조용히 삶을 지탱한다. 눈에 띄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안락은 이렇게 삶의 바탕이 된다. 무엇이 일어나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덜 두렵게, 덜 급하게, 덜 집착하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특별할 필요는 없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 단순한 허용 속에서 안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